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그랜저 IG도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올 거거든요. 그때도 현대기아차에서 차 한 번만 주신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으로. 운전 자세부터 맞춰보고요. 약간 변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유소 기름 냄새 좋아하고 세차 냄새 좋아하고, 제가 약간 그런 과여가지고 전 이 세차 냄새만 맡으면 되게 설레더라고요. 오늘 시승 코스는 일산에서 출발해서요, 자유로랑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주로 고속도로 위주로 돼 있어요. 오늘은 그냥 경험해보는 정도에서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네요. 전에는 이제 뒤에 EPD랑 같이 이제 좀 썰 좀 풀면서 갔었는데, 오늘은 혼자 타가지고 제가 진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있었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400cc짜리 GDI 엔진하고 3000cc 휘발유 엔진,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3000cc LPG,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차로를 2200cc짜리 디젤 이렇게 운용했었는데요. 약 700m 앞 서울.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랑 조금씩 엔진 라인업에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그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라인업 쪽은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조금 더 밀어주는 것 같고, 대신에 기아차는 대부분 디젤 엔진, 승용 디젤 엔진을 가져간 편이거든요. 올 상반기 때 촬영했었던 기아 K7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L 디젤 모델이 있는데, 이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은 없고요. 2.5, 3.3, 3.0 LPG,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동시에 출격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3300cc짜리 휘발유 엔진 모델이고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시트를 조금 누가 높여놨나 해서 봤는데, 시트를 최대한 낮춰놓은 거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타봤으면 정말 딱 비교가 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전체 차량 길이가 60mm가 늘었고 휠 베이스가 40mm가 늘었습니다. 제가 K7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휠 베이스를 늘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안락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3000cc 엔진을 없애고 3300cc짜리 엔진을 여기에다가 담았다는 거는, 야, 내가 K7보다는 그래도 한 수 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현대차에서 그랜저가 위치하는 자리 때문이 아닐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자동차를 볼 때 자동차 CF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자동차 CF는 구매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최근에 이 신형 그랜저의 TV CF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다음에 성공하면 뭐 할까? 그랜저 사야지. 반응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성공했다 그러면은 국산차가 아니라 째다 외제차를 가버리잖아요. 90년대 초반, 80년대 말만 해도 수입차가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좀 규제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대 그랜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쇼퍼 드리븐 카였어요. 특히 1세대 각 그랜저가 그렇고요, 2세대 뉴 그랜저도 그렇고요, 3세대인 그랜저 XG 때부터는 그 위에 다이너스티라든가 1세대 에쿠스라든가 그런 더 상위 모델이 생겨버리면서 자연스레 그랜저의 위치가 많이 하락을 해버렸죠. 불과 올 여름 때까지만 해도 그랜저는 대한민국 차량 판매율 1위를 하던 차량이었어요. 옛날에는 항상 그 자리를 굳건하게 소나타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그랜저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소나타보다 비싼 패밀리카의 위치, 그 다음에 돈 많은 20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 그랜저가 그런 차량이 돼버린 거죠. 이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그 CF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옛날의 그랜저의 위엄을 조금 더 끌어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네시스란 브랜드 자체가 독립을 해버리면서 다시금 현대차의 가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랜저가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오늘 신차 발표회에서도 현대차 임원분들이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K7보다 높은 배기량의 엔진을 넣고 휠베이스도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40mm, 총 차량 길이 60mm를 늘렸던 거는 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그랜저 IG가 나왔을 때 인테리어에서 이 디스플레이 형태였을 거예요. 갑자기 사실 생뚱맞게 이렇게 불쑥 튀어 올라 나와서 오른쪽에 시계가 위치하고, 그 벤츠 차량처럼 계기판과 이렇게 같은 베젤 안에 연결을 해놨어요. 이 두 개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이 디스플레이랑 별개의 디스플레이예요. 어차피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이쪽 디스플레이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핸들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몇몇 의견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다만 이 계기판에서는 보면은 소나타 센슈어스 리뷰를 보니까 소나타도 이렇던데, 왼쪽 계기판은 문제가 없는데 오른쪽 타코메타, RPM 게이지라 그러죠? 이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옛날에 보면은 에스턴 마틴 차량들이 이렇게 좀 돼 있었거든요. 가운데 디지털 정보 표시 창을 이렇게 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눈에 익으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왼쪽 보면은 왼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에 봐야지 이제 RPM 게이지가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익숙치는 않은 구성인 것 같다.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소나타와 비슷한 건데,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접했던 것에 비하면은 크기가 생각보다 지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해서 두께도 저는 딱 적당한 수준의 두께인 것 같고요. 그립감도 좋고, 일단 스티어링 휠의 이런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손끝에 만져지는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 가죽으로 잘 감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도 보면 일일이 스티치 한 땀 한 땀 꿰맨 느낌으로 있고요. 이런 도어 트림의 플라스틱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가죽 느낌들 다 너무 괜찮고요.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쪽도 되게 부드러운 플라스틱 감성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끝에 일단 만져질 수 있을 만한 곳들의 감성 품질은 다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천장 쪽 A필러 쪽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칸타라는 아니고 이 뭐 약간 벨벳 느낌도 아닌 것 같은,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일단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또 좀 아쉬운 점을 꼽자고 하면은, 저는 운전을 할 때 원래 조금 당겨서 앉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미디어 버튼 쪽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터치가 되는데, 여기도 사실 조금 먼 느낌은 있어요. 디스플레이 구성하고 이 밖으로 빼놓은 그 기능들, 버튼 같은 것들이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크게 조작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은 시트에 편하게 길에서 이 손을 뻗쳤을 때는 조금 먼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이쪽 공조장치 쪽을 보면은 요즘 나오는 아우디들이 보통 이쪽 위치에다가 많이 넣죠. 이렇게 오디오 장치 있고 센터 터널 있으면은 그 사이쯤에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좀 배치를 해 놓는데, 버튼류와 스크린이 이렇게 같이 혼용이 돼 있어요. 많이 쓰는 기능들은 버튼으로 빼놓고, 풍량 세기 같은 거는 터치로 하게 돼 있어요.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물리 버튼으로 빼놨고요. 이제 볼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심지어 SM6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돼 있는데, 저는 이 현대자동차가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놓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로 돼 있는 거는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조작하기가 힘들거든요. 디스플레이의 직관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화려하면서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사실 저는 이 미션 버튼을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저는 면허를 딴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제일 간단한 건 이런 레버식이 제일 간단하거든요. 제일 직관적이잖아요. 제일 만져가지고 그냥 드르륵 당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즘 현대차 추세가 이 레버를 다 없애고 이 버튼만 가지고 조작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이랬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봉 같은 게 여기에 딱 위치하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가지고 미국 차들 보시면은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오는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나 그런 차량들 보면은 기어 레버가 다 여기 달려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좌석이 또 하나 있어요. 이쪽을 공간을 그만큼 온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버튼식으로 하면서 크기를 좀 줄이고, 대신에 여기에 별도의 USB 시거잭이라든가 USB 잭이라든가 그런, 그 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그 카메라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하려고 봤더니 12V 아울렛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12V 아울렛마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3300cc짜리 휘발유 엔진은 그랜저에 원래 있던 라인업이긴 한데, 그랜저 셀러브리티라는 모델로 해가지고 그랜저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에 이렇게 3300cc짜리 엔진이 얹혀 있었는데, 이제는 3.0 엔진이 없어지면서 그냥 3.0 엔진을 대체하는 기본형 엔진이 되었고, 사실 고속도로여가지고 명백히 차의 반응이라든가 뭔가 그런 거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만큼 오늘은 이 차가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고 부드럽고 약간 그런 쪽에 조금 집중해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주행한 지는 37분 정도 됐고요. 거리는 42km 현재 정도 주행 중인데, 물론 지금 고속도로 위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V6 3300cc짜리 휘발유 엔진인데 연비가 13.6km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실연비는 조금 이보다 낮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은, 야, V6 3000cc 엔진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연비가 좋네요. 물론 시내나 아니면은 좀 막히는 길 이런 곳에 가면은 연비가 또 이제 엄청 떨어지겠지만은, 사실 옛날 그랜저라고 하면은 기름 잡아먹는 이런 괴물 같은 거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아까 전에 신차 발표회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뒷 유리창을 이중 차음 유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뒷 유리창을 조금 더 두껍게 설계를 했다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한 방음을 위해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인 주행을 해보면은 정말 조용해요. 그때 K7 같은 경우에도 이중 차음 유리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랜저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V6다 보니까 엔진 반응도 상당히 부드럽고 엔진 소리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전에 타봤었던 K7 2.5 이제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기통이니까 4기통 엔진에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 차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고요. 아까 전에 잠깐 배터리가 나가서 카메라를 살짝 끈 상태에서 조금 밟아봤어요. 제가 조금 밟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기량이 깡패라고. 치고 나가는 힘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달리면 이제 좀 기름 퍼먹는 거는 감당을 하셔야겠죠. 현재 이 차에 들어간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인데요. 미션 체결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달리고 있으면은 기어가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상 뭐 체감을 느끼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냥 진짜 고급차로 완전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고 유들유들하고 시트 포지션 자체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 좀 높은 편이어서 약간은 그냥 유유자적 다니기에는 정말 괜찮은 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이전 그랜저가 조금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게 조금 단단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중대형 차의 패밀리카로서 단단할 수 있는데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과 이 차량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차량은 휠 베이스가 길어지고 차량 길이가 늘어난 만큼 분명히 조금 더 안락한 세팅을 했을 거예요. 세팅 자체가 좀 승차감을 위한 세팅인 것 같아요. 물론 노면의 정보를 적당히 전달해주면서 살짝 단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 느낌이 단단하다는 게 뭐 쾅쾅 친다 뭐 그런 느낌 자체가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단단함이에요. 교량에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도로 노면의 정보를 적당히 전달해주는 수준의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스포츠 모드에다가 놓으면 과연 변화가 있을지. 스포츠 모드를 아예 지금 넣어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PM을 좀 높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기어 변속을 웬만해선 잘 안 하죠. 스티어링 휠이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많이 묵직해진 느낌이에요. 아까 전보다는. 아까 전에 그 중간 지점인 그 남양주 카페에서 이 차를 세워놨을 때 저는 시동을 끄고 나왔는데 시동을 키시더라고요. 이제 일산으로 다시 가는 내비게이션 잡아주시려고. 그 사이에 연비가 원래 아까 13.6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5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는 계속 RPM을 높게 유지하고 가다 보니까 10.1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3000rpm을 조금씩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변속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평균 연비는 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다가 다시 컴포트 모드를 놔볼게요. 확실히 변화가 폭이 큰가. 자, 바로 변속돼 버리죠. 2000rpm 밑으로 뚝 떨어졌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것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핸들 좋다 느낌부터 좀 다른 편이고요. 지금은 고속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핸들 자체가 좀 묵직해지긴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변속 때 타이밍 자체가 조금 더 높은 RPM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로 놓자마자 다시 평균 연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갑자기 허리 디스크 보호 모드가 나오는데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약간 안마해주는 기능이 있네. 이게 갑자기 왜 시작이 됐을까요? 전 아무것도 누른 게 없는데. 근데 약간 안마받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느낌 괜찮은데요? 차선을 네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면은 핸들이 조금, 이 스티어링 휠을 조금 보조를 해줍니다. 조타각을. 방향 지시등 점등을 안 하고 차선을 약간 문다 그러면은 스티어링 휠에 되게 약한 진동을 전달해 주면서 너 운전 똑바로 해 이렇게 약간 경고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동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약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듀얼소크 있잖아요. 게임에서 어떤 물리적인 반응이 있으면은 막 패들이 떨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반응은 조금 더 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기아차는 드라이브 모드 이제 바꾸는 게 이렇게 조이스틱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냈뒀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바꾸는 대로 계기판 약간 디자인이 바뀌고요. 이거는 소나타 DNA 때부터 조금 이씩 이렇게 보였던 거고요. 제가 리뷰한다고 잠깐 앞을 안 봤더니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은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안내까지 해주네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딴짓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왕왕. 이제 그럴 때 이제 똑바로 해 그러는 거죠. 앞차 출발했으니까 너도 출발이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나는 운전 험하게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드라이빙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을 태우고 이렇게 운전도 다녀야 되고 뭐 그런 되게 평범한 가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만한 차가 있을까요? 그랜저가 잘 팔리는 데는 결국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중간 종착지인 남양주까지 왔는데요. 지금 저 혼자서 촬영하고 운전하고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개판이에요. 지금 카메라에 제가 나오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신형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버전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죠. 몇 가지 그 예상도가 나왔는데, 예상도에서 봤을 때 그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솔직히 흉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물로 오피셜이 딱 뜨고 나니까 너무 이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들 몇 가지가 이제 촬영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또다시 응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오피셜은 가장 그 사진이 이쁘게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실제 도로에서 찍힌 거는 그냥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시각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괴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차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루필루즈 컨셉의 그런 것들을 많이 계승을 했다 그래요. 루필루즈 컨셉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별도로 없죠. 그릴 안에 헤드라이트도 있고 다 아는 것 안에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컨셉을 이행을 해서 이렇게 헤드라이트와 그릴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좀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런 디자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마름모다, 마름모 렌저다, 별의별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전 그랜저 IG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나? 그래서 실제로 네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익숙한 형상은 아닌데 차가 못나진 않습니다.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차가 그동안 현대 기아차가 시도하지 않았던 디자인이랄까? 오히려 디자인만 보면 전 약간 프랑스 차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아래는 실버 느낌으로다가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마름모가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름모 렌저, 마름저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겠죠. 그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던 럭셔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럭셔리를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디자인 형태 자체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쁜지 안 이쁜지가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완전 정면에서, 지금 제 정면에 다른 시승차가 있는데, 완전 정면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도 조금 뭐 조그만하니 해가지고 못생기게 느껴지는데, 제가 뒤돌아가지고 이 시승차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쁘고 스포티하게 느껴지거든요. 페이스리프트지만 앞문짝 빼고는 싹 다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휠베이스 자체가 40mm가 늘었고 차 전체 길이가 60mm가 늘었기 때문에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옆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를 이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전 일단 C필러 형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같은 경우들, 핸들을 상당히 두툼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C필러가 기존에 이렇게 완전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서 차체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길어지기도 했고요. 가장 이쁜 부분은 쭉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라인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라인이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중후한 느낌을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어지는 테일램프 디자인, 저는 이 부분이 그랜저에 있어서는 최고의 디자인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아예 굴곡을 주면서 테일램프가 하나의 강력하게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실 수 있죠. 방향지시등은 이쪽에, 후진등은 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 실제 후진을 하게 되면은 이 차량이 어디로 후진을 할 건지 그런 진로 같은 것도 다 알려준다고, 그런 안전장비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현대 로고 위쪽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차체가 커진 만큼 트렁크가 엄청 넓어요. 자동으로 돼 있고요. 트렁크 입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짐을 싣거나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옆으로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있어서 약간 쿼드 머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이쪽에만 머플러 형태로 나와 있고요. 이 뒷모습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한국 차에서는 약간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옆태에서 굳이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휠을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조금 투머치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어요. 사이드에서 아쉬운 거 휠 얘기를 하다가 지금 하나 또 생각난 게 있는데, 프론트 오버행 길이가 좀 많이 길죠. 요즘 볼보 같은 차량들도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프론트 오버행을 극도로 줄이면서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주고는 하는데, 이건 아마 다음 세대 그랜저쯤에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개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조금 이쁘다라고 느꼈었고, 실제로도 보니까 이쁜 것 같아요. 자, 뒷좌석은 저도 지금 처음 앉아보는 건데요. 운전석 드라이빙 포지션은 제가 운전하던 그대로입니다. 지금 따로 건드린 건 없는데, 지금 이 앞에 공간 보이시나요? 정말 K7보다 훨씬 넓어요. 생각보다 커요. 4cm라는 크기가. 일단 여기에는 에어벤트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수석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워크인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커튼도 있네요. 아유, 왜 이렇게 안 닫힐까?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 갖고요. 이제 오디오 채널과 그 다음에 아예 음소거 기능 있는 뮤트, 그 다음에 전원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12V 아울렛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눌러보면 컵홀더 이렇게 나오고요. 암레스트 뒤에는 스키스루 기능이 있어가지고 긴 물건을 담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길에서 이거 지금 옵션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되게 푹신푹신한 감성에 뭔가 달려 있어요. 이게 엄청 편하네요. 등받이 각도도 좋고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176cm인 제가 이제 아예 딱 시트에 몸을 기댔을 때 머리가 조금 살짝 닿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원래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긴 되게 저주받은 몸매여 가지고요. 뭐 다른 분이 앉아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예 시트에 딱 기대 가지고 머리까지 젖히면은 약간 천장에 머리가 닿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해요, 차. 우선 이날 시승은 약 왕복 120km의 고속도로 위주 시승 코스라 차량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가량 운전해보며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페이스리프트만으로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가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현행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월 판매량 1위를 수개월 차지할 정도로 기본기가 좋고 인기가 많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독립한 제네시스 브랜드 산하에 G80, G90 등을 대체해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으로 자리 잡기에는 그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아마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었을 아슬란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고요. 다시 가장이 된 그랜저는 몸집을 불리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음 세대의 그랜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그랜저를 추천합니다. 안락한 승차감의 대형 세단을 구매하고 싶지만 제네시스는 부담스러우신 분, 그랜저 3.3 최고 사양인 캘리그래피와 제네시스 G80 3.3의 최저 사양인 럭셔리의 가격 차이는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륜구동만 타봐서 후륜구동이 불안하다. 사륜구동 옵션을 넣으면 차이는 약 800만원 정도로 벌어집니다. 전장 길이는 동일하고 휠 베이스는 G80이 125mm 정도 더 길지만 그랜저는 최고 등급, G80은 기본형 모델이라는 것에서 격차는 벌어집니다. 내년 상반기 제네시스 G80의 후속 모델이 출시되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전륜과 후륜의 차이 외에 같은 엔진, 동일한 8단 미션을 쓴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리해서 G80 기본형 모델을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제 중형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 예산을 4천만원 언저리로 잡았다면 일제 중형차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닛산 알티마 등이요. 이런 차들을 생각하신다면 같은 가격대의 그랜저도 한번 타보셨으면 합니다. 동급의 일본 차는 줄 수 없는 최신 장비, 풍부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요. 그랜저의 디자인을 호전적인 도전 정신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
그랜저는 기존 고급 세단들이 보여줬던 디자인 노선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릴의 크롬 라인, 각진 디자인 등 고급 세단을 대표하는 디자인의 성격은 오히려 기아 자동차의 K7이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저는 라운드 위주의 새로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언어가 가미된 모습이죠. 저는 새로운 럭셔리 디자인의 한 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랜저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로 보는 것이 다르고 실물로 볼 때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 시장에서 실물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권혁재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